환희당 제7화 붉은 티켓, 지옥에서 보낸 구조신호. 영호는 편의점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며 헛웃음을 지었다. 왼쪽 광대뼈가 퉁퉁 부어올라 있었다. 어젯밤 아버지가 휘두른 소주병이 스쳐간 자리였다. 손님 괜찮으세요? 계산대 너머 중년 여성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다. 영호는 익숙한 듯 고개를 저었다. 네, 농구하다가 부딪혔어요. 거짓말이었다. 하지만 진실을 말한들 누가 믿겠는가. 20살 청년이 아직도 아버지한테 맞고 산다고 하면 사람들은 왜 신고 안 해? 왜 집을 안 나와? 그 같은 말만 던질 뿐이었다. 나가고 싶었다. 정말로. 하지만 엄마를 두고 갈 수가 없었다. 새벽 2시, 영호는 편의점 알바를 마치고 집으로 향했다. 낡은 빌라 계단을 오르는데 어디선가 술 냄새가 진동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그의 예감이 맞아떨어졌다. 이 새끼가 이제 오냐? 거실 바닥에 쓰러져 있던 아버지가 비틀거리며 일어섰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다. 또 졌구나. 도박에. 아빠, 저 피곤해요. 내일 택배 알바도 있고. 닥쳐. 너 요즘 돈 버는 거 어디다 숨겼어? 애비 앞에서 돈 숨기는 새끼가 어딨냐고. 주먹이 날아왔다. 영호는 피하지 않았다. 피하면 더 맞는다는 걸 알았다. 둔탁한 통증이 옆구리를 파고들었다. 방 안에서 어머니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다. 영호는 이를 악물었다. 조금만 더 참자. 돈 모으면 엄마랑 둘이서 나가는 거야. 다음 날 오후 영호는 택배 상하차 알바를 마치고 편의점으로 향했다. 화장실에서 얼굴을 씻는데 세면대 옆 쓰레기통에 알록달록한 전단지 하나가 눈에 띄었다. 누군가 구겨서 버린 것이었지만 월 500만 원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보였다. 영호는 무심코 그것을 주워 펼쳤다. 캄보디아 해외 취업 월 500만 원 이상 보장, 숙식 무료 제공, 학력 경력 무관, 초보자 환영 즉시 출국 가능. 전화번호 아래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세요. 과거는 묻지 않습니다. 영호의 손이 떨렸다. 월 500만 원이면 1년만 일해도 6천만 원이었다. 엄마랑 전세 얻고도 남는 돈이었다. 아버지가 절대 찾을 수 없는 아주 먼 곳으로 도망칠 수 있었다. 그날 밤 영호는 전단지에 적힌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광고 보고 전화드렸는데요. 통화는 5분도 채 걸리지 않았다. 상대방은 친절했고 절차는 놀라울 만큼 간단했다. 여권 있으세요? 좋아요. 그럼 이번 주 금요일 인천공항에서 뵙겠습니다. 항공권은 저희가 보내드릴게요. 끊고 나서야 영호는 자신이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실감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다. 아니, 후회할 겨를이 없었다. 인천공항 3층 출국장. 영호는 낡은 배낭 하나만 메고 약속 장소에 나타났다. 곧 양복을 입은 남자가 다가왔다. 영호 씨 맞으시죠? 반갑습니다. 저는 김 팀장이라고 해요. 그는 환하게 웃으며 악수를 청했다. 영호는 얼떨떨하게 그의 손을 잡았다. 다른 분들도 계신데 같이 가실 거예요. 저쪽에서 기다리고 계세요. 김 팀장이 가리킨 곳에는 영호와 비슷한 또래의 청년 4명이 서 있었다. 모두 눈빛이 비슷했다. 절박함과 기대가 뒤섞인. 비행기 안에서 영호는 처음으로 불안감을 느꼈다. 옆자리 청년이 긴장한 듯 다리를 떨고 있었다. 형은 뭐하러 가요? 빚 갚으려고. 형은? 저도 비슷해요. 더 이상 대화는 이어지지 않았다. 각자의 사정은 달랐지만 모두가 도망치듯 한국을 떠나온 사람들이었다. 푸놈펜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분위기가 달라졌다. 자, 여권 다 주세요. 회사에서 보관할게요. 비자 연장하려면 필요하거든요. 김 팀장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지만 이번엔 거부할 수 없는 명령조였다. 그런데 여권을 왜? 걱정 마세요. 다 돌려드릴 거예요. 절차상 필요한 거니까. 영호는 망설였지만 결국 여권을 내밀었다. 다른 청년들도 마찬가지였다. 공항 밖에는 검은색 승합차 한 대가 기다리고 있었다. 차창에는 짙은 썬팅이 되어 있어 안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 자, 타세요. 숙소까지 좀 멀어요. 차가 출발했다. 시내를 벗어나자 풍경이 황량해졌다. 포장도 안 된 비포장 도로를 한참 달리다가 차는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 한가운데 멈춰섰다. 내리세요. 김 팀장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어 있었다. 건물은 창문 하나 없는 3층짜리 콘크리트 구조물이었다. 철문을 열고 들어서자 복도 양옆으로 작은 방들이 줄지어 있었다. 각 방마다 책상과 컴퓨터, 그리고 헤드셋이 놓여 있었다. 환영합니다, 신입들. 건장한 체격의 남자가 나타났다. 팔뚝에 용 문신이 새겨져 있었고 허리춤에는 둔탁한 쇠파이프가 매달려 있었다. 나는 박 실장이다. 여기서 너희는 한 가지 일만 하면 돼. 전화 걸기. 그가 책상이 전화기를 툭 쳤다. 한국에 있는 호구들한테 전화해서 돈 뜯어내는 거야. 간단하지? 하루 할당량은 300만 원. 못 채우면. 박 실장이 쇠파이프를 천천히 들어보였다. 밥도 없고 손가락도 없어진다. 영호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이건 취업이 아니었다. 감옥이었다. 첫날 밤 영호는 배정받은 방에서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옆방에서 누군가 울부짖는 소리가 들려왔다. 제발, 제발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둔탁한 구타 소리, 비명, 그리고 정적. 영호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귀를 막았다. 하지만 소리는 멈추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식당에 모인 청년들의 얼굴은 하나같이 창백했다. 어젯밤 맞은 청년은 보이지 않았다. 오늘부터 실전이다. 박 실장이 각자에게 대본 뭉치를 던져주었다. 이거 외워. 보험금 사기, 대출 사기, 검찰 사칭. 뭐든 좋으니까 할당량만 채워. 영호는 떨리는 손으로 대본을 펼쳤다. 고객님, 금융감독원입니다. 고객님 명의로 대출 사기 피해가 접수되어 연락드렸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이건 범죄였다. 하지만 거부할 수 없었다. 박 실장과 감시자들은 몽둥이를 들고 복도를 순찰했고 CCTV는 모든 방을 감시하고 있었다. 영호는 수화기를 들었다. 무작위로 번호를 눌렀다. 신호음이 울렸다. 여보세요? 노인의 목소리였다. 할머니였다. 영호의 입술이 떨렸다. 대본에 적힌 대로 말해야 했다. 하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여보세요? 누구세요? 죄송합니다. 영호는 전화를 끊어버렸다. 아, 이 새끼야. 감시자가 달려와 영호의 머리를 후려쳤다. 할당량 못 채우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영호는 고개를 숙였다. 그날 저녁 그는 밥을 받지 못했다. 일주일이 지났다. 영호의 실적은 여전히 0이었다. 다른 청년들은 울면서라도 전화를 걸었지만 영호는 끝내 한 통도 성공하지 못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들이 자꾸만 엄마처럼 들렸다. 떨리는 목소리, 불안해하는 말투, 간절히 믿으려는 순진함. 나는 이럴 수 없어. 차라리 죽는 게 나아. 8째 날 밤 박 실장이 영호의 방문을 발로 찼다. 나와, 새끼야. 영호는 질질 끌려 1층 신문실로 내려갔다.
방 한가운데 의자가 하나 놓여 있었고 그 위에 전화기 한 대가 놓여 있었다. 앉아. 영호가 주저하자 누군가 뒤에서 그를 밀쳤다. 영호는 의자에 주저앉았다. 박 실장이 영호의 턱을 움켜쥐었다. 마지막 기회다. 이번에도 못하면 너 여기서 거름되는 거야. 알았지? 그가 칼을 꺼내 영호의 목에 댔다. 자, 걸어. 영호의 손이 떨렸다. 그는 무작위로 번호를 눌렀다. 신호음이 울렸다. 한 번, 두 번, 세 번. 여보세요? 그 순간 영호의 세상이 멈췄다. 가늘고 힘없고 그리운 목소리. 엄마. 영호야, 영호야, 너 어디 있어? 엄마가 얼마나 찾았는데. 칼날이 목을 파고들었다. 박 실장이 으르렁거렸다. 닥치고 대본대로 읽어. 하지만 영호는 대본을 보지 않았다. 그는 그저 엄마의 목소리를 듣고 있었다. 영호야, 무슨 일이야? 왜 연락이 없었어? 엄마가 경찰에 신고했어. 아빠가 너 때문에 미쳐서. 영호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엄마, 미안해. 나 때문에. 그는 입을 열었다. 하지만 나온 것은 대본 속 거짓말이 아니었다. 엄마, 사랑해. 그리고 전화를 끊었다. 이 미친 새끼가. 퍽! 쇠파이프가 영호의 머리를 내리쳤다. 뜨거운 피가 얼굴을 타고 흘렀다. 시야가 흐려졌다. 죽여버려. 이 쓸모없는 새끼. 영호는 바닥에 쓰러졌다. 의식이 가물거렸다. 누군가 그의 팔을 잡아 끌었다. 계단을 내려가는 소리. 차가운 밤바람. 그리고 축축한 흙냄새. 묻어. 삽으로 흙을 파는 소리가 들렸다. 영호는 눈을 뜨려 했지만 눈꺼풀이 움직이지 않았다. 차가운 진흙이 얼굴 위로 쏟아졌다. 코로, 입으로, 귀로. 엄마. 영호의 마지막 말이었다. 같은 시각. 안개 자욱한 어느 골목 깊숙한 곳, 환희당. 염할머니는 평소처럼 바느질을 하고 있었다. 낡은 한복 저고리를 깁고 있었는데 갑자기 작업대 밑에서 자던 고양이 다니가 벌떡 일어났다. 야옹. 다니의 털이 곤두섰다. 오드아이가 빛났다. 한쪽은 금색, 한쪽은 은색. 왜 그러니? 할머니가 다니를 내려다보는데 마루 끝에서 무언가 비틀거리며 걸어 들어왔다. 전신이 진흙투성이인 청년이었다. 머리에서는 피가 흘렀고 옷은 찢겨 있었으며 맨발이었다. 하지만 할머니가 놀란 것은 그 때문이 아니었다. 아직 살아있네. 영호의 가슴 한복판에서 희미한 빛이 깜빡이고 있었다. 꺼져가는 촛불처럼 아주 작고 불안정한 빛이었지만 분명 생명의 빛이었다. 영호는 산 사람도 죽은 사람도 아니었다. 생과 사의 경계에 선 채 억울함과 원망이 너무 커서 영혼만이 잠시 이곳으로 튕겨 나온 것이었다. 살고 싶구나. 할머니는 급히 영호에게 다가가 그의 옷을 뒤졌다. 찢어진 주머니, 엉킨 실밥 사이에서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무언가를 뽑아냈다. 티켓이었다. 하지만 검은색도 무지개색도 아니었다. 핏빛처럼 선명하고 강렬한 붉은색이었다. 긴급 구조 티켓용도 생사 개입염 할머니 특별 권한 사용처 산자의 꿈. 할머니의 손이 떨렸다. 다니야. 다니가 할머니를 올려다보았다. 이것은 산 사람의 꿈으로 들어가는 입장권이다. 할머니는 붉은 티켓을 다니의 입에 물렸다. 지금 당장 이 나라에서 가장 힘있는 사람을 찾아가거라. 그 사람의 꿈속으로. 다니의 눈이 빛났다. 그리고 이 아이를 살려내. 청와대 본관 3층, 대통령 침실.
시계는 새벽 3시 42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대통령은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하지만 그의 얼굴엔 식은땀이 흐르고 있었다. 꿈이었다. 캄캄한 어둠 속 축축한 흙냄새. 대통령은 진흙 구덩이 앞에 서 있었다. 그리고 그 구덩이 안에서 누군가 자신을 올려다보고 있었다. 젊은 청년이었다. 온몸이 진흙에 뒤덮여 있었고 머리에서는 피가 흘렀으며 눈빛만이 처절하게 빛나고 있었다. 살려주세요. 청년이 손을 뻗었다. 그때 옆에서 묘한 기척이 느껴졌다. 대통령이 고개를 돌리자 신비로운 고양이 한 마리가 서 있었다. 한쪽 눈은 금색, 한쪽 눈은 은색인 오드아이 고양이. 고양이가 입에 물고 있던 붉은색 티켓을 대통령의 발치에 내려놓았다. 순간 티켓이 빛나기 시작했다. 붉은 빛이 허공에 지도를 그렸다. 캄보디아 지도였다. 그리고 한 지점에 좌표가 표시되었다. 북위 11.5동경 104점 국캄보디아 XX 지역 불법 감금 시설 대한민국 국민 김영호 생존 중. 제발 엄마한테 돌아가고 싶어요. 청년의 목소리가 메아리 쳤다. 대통령님. 대통령이 벌떡 눈을 떴다.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다. 시계를 보니 새벽 4시 10분. 꿈이라기엔 너무나 생생했다. 좌표까지 선명하게 기억났다. 대통령은 침대 옆 전화기를 집어들었다. 비서실장, 지금 즉시 내 집무실로 오시오. 각하, 지금 새벽 4시. 당장이요. 30분 뒤 청와대 위기관리센터. 지금 말씀하신 좌표가 여기입니다. 비서실장이 모니터를 가리켰다. 위성사진 속에는 허허 벌판에 덩그러니 놓인 건물 한 채가 보였다. 이 건물은 현지 정보기관에서도 주시하고 있던 곳입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아지트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이 거기 있소. 각하, 하지만 이건 꿈. 국민이 위험에 처해 있다는 첩보를 입수했소. 출처는 묻지 마시오. 대통령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즉시 캄보디아 정부에 공조를 요청하고 우리 경찰 특공대를 급파하시오. 그리고 국정원, 외교부 모두 비상소집. 알겠습니다. 캄보디아 XX 지역. 해가 뜨기 직전 어둠이 가장 짙을 때였다. 고. 무장한 한국 마이너스 캄보디아 합동 특공대가 건물을 포위했다. 박 실장은 술에 취해 코를 골고 있었다. 다른 조직원들도 마찬가지였다. 그들은 아무도 이 새벽에 경찰이 들이닥칠 거라곤 상상하지 못했다. 다 엎드려. 손머리 위로. 섬광탄이 터지고 최루가스가 퍼졌다. 조직원들은 제대로 저항도 하지 못한 채 제압되었다. 청년들 찾아. 피해자들 먼저 확보. 특공대원들이 방마다 문을 부수고 들어갔다. 갇혀있던 청년들이 공포에 질린 얼굴로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다. 괜찮습니다. 우리는 한국 경찰입니다. 청년들이 울음을 터뜨렸다. 그때 경찰견 한 마리가 건물 뒤편을 향해 미친 듯이 짖기 시작했다. 와랄랄. 핸들러가 개를 따라갔다. 건물 뒤편 허름한 창고 뒤 파헤쳐진 흙더미가 있었다. 여기 뭔가 있습니다. 대원들이 달려와 삽으로 흙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30cm, 50cm, 1m. 손, 사람 손이에요. 빨리 파내. 흙더미가 걷히고 창백한 얼굴이 드러났다. 영호였다. 의무대원이 급히 달려와 맥을 짚었다. 5초, 10초. 뛰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맥박이 뛰고 있어요. 살아있습니다. 기적이었다. 진흙 속에 묻힌 지 12시간.
보통 사람이라면 질식사했을 시간이었다. 하지만 영호는 살아있었다. 얕은 호흡으로, 미세한 맥박으로 간신히 생명을 붙들고 있었다. 들것, 빨리. 영호는 급히 헬기로 후송되었다. 푸놈펜 시내 대형 병원 중환자실로. 한국 언론이 들끓었다.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조직 소탕한국 청년 19명 구출. 1명 중퇴 대통령 지시로 긴급 작전. 특별한 정보 논란. 그리고 며칠 뒤 더 충격적인 기사가 나왔다. 생매장 청년 기적의 생환 12시간 진흙 속. 양심 지킨 청년의 생존. 병원 기자회견장. 아직 붕대를 감고 있는 영호가 휠체어에 앉아 있었다. 옆에는 눈물범벅이 된 어머니가 그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영호 씨, 그곳에서 왜 끝까지 전화를 걸지 않았습니까? 기자의 질문에 영호는 잠시 침묵했다가 입을 열었다. 전화를 받는 분들이 우리 엄마 같았어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노인분들이 떨리는 목소리로 여보세요? 라고 하실 때마다 우리 엄마 생각이 났어요. 나 때문에 엄마가 사기당하면 어떡하나. 다른 누군가의 엄마를 울리면 안 되겠다. 어머니가 영호를 끌어안고 흐느꼈다. 기자들의 눈시울도 붉어졌다. 그날 밤 환희당. 염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보며 따뜻한 차를 마시고 있었다. 다니가 할머니의 무릎에 올라와 가르랑거렸다. 잘했다, 다니야. 할머니가 다니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붉은 티켓은 아주 오랜만에 쓴 거였지. 보통은 죽은 영혼들만 오는 곳인데 가끔은 산자도 구해줘야 할 때가 있단다. 다니가 야옹하고 울었다. 그래. 내가 대통령 꿈에 잘 심어줬어. 저 높은 양반이 꿈을 믿을 줄은 몰랐지만. 할머니가 피식 웃었다. 사람은 말이야. 가끔 자기도 모르게 옳은 일을 하게 돼 있어. 특히 꿈속에서는. 창밖으로 첫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할머니는 작업대 서랍을 열어 붉은 티켓 한 장을 꺼냈다. 이미 사용된 티켓이었다. 글씨가 희미하게 지워지고 있었다. 김영우 구조 완료용도 생사 개입 상태 임무 종료. 할머니는 티켓을 촛불에 가까이 가져갔다. 티켓이 타올랐고 붉은 재가 되어 허공에 흩어졌다. 잘 가거라 아가. 이제 내 인생은 내 것이다. 6개월 후 청와대 영빈관.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은 영호가 단상에 섰다. 얼굴엔 더 이상 멍이 없었고 눈빛은 맑았다. 올해의 의로운 청년상을 김영호 씨에게 수여합니다. 대통령이 직접 메달을 걸어주었다. 박수가 쏟아졌다. 시상식이 끝나고 대통령이 영호를 조용히 불렀다. 김영호 씨, 네 각하. 그날 밤 나는 꿈을 꿨소. 자네가 진흙 속에서 날 올려다보는 꿈을. 영호의 눈이 커졌다. 그리고 이상한 고양이 한 마리가 있었소. 한쪽 눈은 금색, 한쪽 눈은 은색인. 고양이요? 자네 혹시 그런 고양이 본 적 있소? 영호는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가슴 한편이 묘하게 따뜻해졌다. 누군가 날 살려준 거구나. 대통령이 영호의 어깨를 두드렸다. 자네가 지킨 양심이 결국 자네를 살렸소. 그리고 나는 그 양심을 지켜줄 기회를 얻었소. 대통령은 영호에게 특별 제안을 했다. 청와대 경호처 공무원으로 특채하겠다는 것이었다. 세상엔 자네 같은 젊은이가 필요하오. 영빈관을 나서는 영호를 어머니가 기다리고 있었다. 영호야. 영호는 어머니를 꼭 껴안았다. 엄마, 이제 괜찮아. 우리 도망 안 가도 돼. 아빠는 교도소 갔어. 오래 못 나올 거야. 영호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다. 이제 내가 엄마 지킬게. 평생. 두 사람은 눈물을 흘리며 웃었다.
영호가 문득 고개를 들어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저 멀리 건물 옥상에 무언가 움직이는 게 보이는 것 같았다. 오드아이를 가진 고양이 한 마리. 환영일까? 고양이는 영호를 한번 바라보더니 유유히 사라졌다. 영호는 그쪽을 향해 깊이 고개 숙여 인사했다. 감사합니다. 살려주셔서. 그날 밤 환희당. 염 할머니는 또 다른 옷을 깁고 있었다. 무지개색 티켓이 작업대 위에 놓여 있었다. 오늘도 손님이 오겠구나. 다니가 창가에 앉아 달을 바라보았다. 환희당의 불빛은 오늘도 어둠 속에서 길 잃은 영혼들을 위해 따뜻하게 타오르고 있었다. 죽음보다 무서운 건 양심을 잃는 것이다. 그리고 양심을 지키는 자에게는 기적이 찾아온다.